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게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교재가 이게 만만한 두께가 아닙니다. 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부분 계속 이제 보면 문제가 막 이제 새로 막 추가가 되고, 작년 같은 경우 여러분 시험 문제 나왔던 것 중에서 학생들이 여러분 그 의회에 대해서 나온 게 있었었죠. 그 상임위원회. 그 상임위원회 2번 문제 여러분들이 낚였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전환형 의회라든가 경합형 의회를 쓰는 게 아니었거든. 1번, 근데 그 의회에 대해 나왔던 문제 1번, 2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합형 의회, 전환형 의회를 쓰는데,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를 설명하는 이론이 따로 있어요. 예, 그 학술 논문들이 이게 몇 개 많지도 않아. 그런 쪽에서 비교적 정치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루는 건데, 그거 완전히 여러분들한테 점수 깎아먹으려고 이제 낸 10점짜리 문제를 그렇게 딱 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계속 새로운 그런 이제 문제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설명할 것들이 자꾸 있고, 그런 것들 보충 수업 자료라든가 여러분들 모의고사 하고 모의고사 끝나고 혹시 필요하다 싶으면 보충을 계속해서 이제 보조 자료로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재도 만만치 않은데 18번에 끝내기가 참 버거운데, 중간에 모의고사 보고 또 보충 같은 거 해드리고 그러면 빨리빨리 나가야 돼요. 자, 제일 첫 번째 챕터부터 볼게요. 8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사회과학 인식론과 존재론, 되게 철학적인 얘기를 써놨는데 철학적인 얘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다 집어치고, 인식론은 대체로 뭐냐면 과학적 연구 방법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각들을 얘기합니다. 인식론은 뭐다? 과학적으로 사회를 연구하는 방법은, 연구하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대한 쟁점을 얘기하는 거고,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탐구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탐구할 것인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게 이제 그 존재론에 이제 관한 것들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존재론도 아직까지 추상적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자, 사회 구조를 중심적으로 설명을 할 것이냐, 사회 행위자를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냐, 이 쟁점이 그 존재론에 관련된 그런 쟁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8페이지 보시면 제일 먼저 존재론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자, 이걸 여러분들이 왜 다른 교재에 없는 것들을 왜 집어넣었는가, 이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론들을 갖다 공부할 텐데, 비교정치나 국제정치나 다, 또는 정치 사상까지도 대부분의 사회를 갖다 보는 시각 자체가 여러 사람들이 장기간의 상호작용을 해서 만든 사회 구조를 중심으로 연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 행위자들의 행위를 갖다 중심으로 설명을 할 것이냐, 이게 올해 굉장히 이제 모든 이론들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조적인 것과 행위자 중심의 이론, 이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종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사회과학에 풀리지 않는 숙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하게 될 구조 행위자에 관련된 시각, 크게 한 3가지 전통 정도가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릴 텐데, 대체로 보면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중에 3가지 중에 하나 정도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거부터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거의 모든 이론에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그 학습하는데 많이 편하실 겁니다. 자, 구조 행위자, 일단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림을 갖다 한번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림을 갖다 그린다든가 소설을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문제에 빠지게 돼. 어떤 문제? 자, 소설부터 얘기해 봅시다. 시대적인 배경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소설을 쓸 것인가. 예를 들어 갖고 그렇게 쓰게 되면은, 저기 황해도 무슨 어디에 무슨 장길산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다, 딱 얘기를 하면서 때는 바야흐로 어떤 시대, 그 시기에는 무슨 폭정이 일어나고 농민들이 무슨 수탈을 당하고 외세가 침범을 하고, 딱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장길산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이제 유추해 내는 거야. 농민의 아들이고 말이야. 그리고 또 보면은 자기네 동네가 엄청나게 수탈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저항하는 농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사회과학에서도 이제 그런 식의 설명을 우리가 구조 중심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 가지고, 자, 어떤 소설은 등장인물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등장인물의 개성, 특성,
예,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갖다 할 때 왜 그렇게 하게 됐는가, 그 동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 이런 행위자 중심의 이론을 갖다 이제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원자론 뭐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라고 부르는 이런 전통이 있어요. 최근에는 말이에요. 예, 그 과거에 이제 그 사회과학을 주류했던 이 두 가지 전통하고 좀 이렇게 대비되게, 자, 전부 사회가 말이에요. 점점 파편화되고 분절화되죠. 각각의 분야가 되게 전문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무슨 정책 하나 결정하려고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이익을 투입하려고 하고, 그쵸?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정부가 중심에 서 가지고, 그쵸? 자기들이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만든 다음에 여러 이제 유권자들이라든가 이해 당사자들을 찍어 누르는, 또는 이제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는 이런 식의 행정이라든가 정치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지금은 너무나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투입을 하고 자신들의 가치를 주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때? 정부라든가 기타 국제기구라든가 등등, 예, 구조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갖다 집행하던 그런 과거의 행위자들과 이런 민간 차원의 일반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등한 관계를 갖다 가지고, 예, 이제 의사를 갖다 결정하거나, 예, 어떤 그 정책의 방향을 갖다 결정하는 이런 모델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이래서 사회를 살아가는 대등한 그런 행위자들이 대체로 합의라든가, 그렇죠? 합의 또는 활발한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해 나가는 이런 이제 좀 구조.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쉽게 가입을 하고, 예, 또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쉽게 이탈을 갖다 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 예.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이 대부분 대등한 수평적 관계를 맺고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식의 구조. 이런 식의 구조를 갖다 이제 그 묘사를 갖다 하는 개념으로서 네트워크형 구조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쭉쭉 텍스트 읽어가면서 중간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부분 보충해드리고 이거 갈게요. 자, 사회구조와 행위자. 사회구조란 무엇인가? 구조란 용어는 사회적 행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영속적이거나 지속적인 것을 지칭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들. 자, 위에 조그맣게 필기. 그러나, 네트워크형 구조는 좀 달라요. 지속성이라든가, 물론 어떤 지속성은 있어야지 구조를 갖다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지. 지속성이 없이 모였다 흩어졌다를 너무 이제 쉽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일정한 패턴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네트워크형 구조는 그래서 영속성이라든가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완화된 구조의 모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속적인 것이 전혀 없다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교회, 학교, 정당과 같은 형식적인 조직체들과 결혼, 선물 등 확립된 관습이나 법률과 같이 사회의 모든 제도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자, 직업과 소득의 분포 상태로서 사회의 계층 혹은 계급 체계도 우리가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그래서 비교적 느리게 변하거나 지속적인 성격을 띠는 사회적 단위 집합이죠, 집합. 예, 여러 공동체적 단위, 흩어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관계를 갖다 맺고서 관계를 맺는 방식이 이제 각각의 세계 이론이 바라보는 게 다 달라요. 그래갖고 이런저런 방식을 갖다 통해서 어떤 집합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 그거를 갖다 우리가 구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다 전문적인 용법으로 구조는 보다 한정된 특수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주로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구조란 무엇이냐, 사회구조란 뭐냐. 단순히 어떤 영속적인 유형을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 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쓰일 때 구조란 부분들의 배열, 예, 또는 부분들을 배열하는 원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내가 자주 쓰는 이제 비유인데 말이야. 자, 내가 단위를 뿌렸어요. 그냥 각각의 낱말들을 뿌렸어. 개체를 뿌렸어. 이걸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배열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배열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시간 없으니까 내가 배열할게요.
얘는 이렇게 교집합이 되어 있어. 얘. 자, 이렇게 대부분 배열들을 할 거란 말이야. 그쵸? 얘는 교집합이야. 얘는 교집합. 자, 배열을 했어. 근데 웃기는 게 뭐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배열을 어떤 기준으로 하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열을 할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 머릿속에 배열의 규칙이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 오래된 상호작용이라든가 오랜 우리들이 경험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학교를 중심으로 배열을 해야 되겠구나. 이건 지역을 중심으로 배열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들의 선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갖다가 프랑스 애들한테 이거 갖다 다 알파벳으로 써주고 배열해봐라. 그러면 걔네들 뭐 배열 못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 스트라스부르 3, 파리 2, 그 다음 파리 10, 무슨 보르도 2, 배열해봐. 그러면 배열 못한다고. 그쵸? 똑같은 거야. 왜? 우리는 걔네들의 배열의 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예. 이 용어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국제정치학에서도 특히 신현실주의 얘기할 때 이 얘기가 나오면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부분들이란 낱말 같은 거, 각각의 개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들이란 그 개별자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연구 그 분석 수준에 따라서 조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각자 흩어져 있는 것들. 그걸 얘기합니다. 부분들이란 사람들과 그들의 지위 및 역할을 가리킬 때가 많으며 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관계 밑줄 치시고 상호작용으로 말미암아서 개인의 선택과 행위가 통제를 받는다는 분석적 시각이 형성됩니다. 옆에 괄호 치시고 특히 구조중심론 이렇게 쓰세요. 특히 구조중심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우리가 얘들 갖다 낱말을 갖다 이렇게 배열하는 그 원칙이 하늘에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 무엇인가 교육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오랫동안 상호작용을 하면서 뭔가 보편적 규칙이 정립되어 있는 거고 그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얘들을 갖다 배열한 거 아닙니까? 그쵸? 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상호작용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개인의 선택과 행위가 통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분석 시각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도 얘기해 볼 수가 있어. 자, 봐봐. 이게 또 학생들한테 내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자주 듣는 사례인데 학교에서 좀 많이 듣는 사례예요. 예를 들어 갖고 내가 개뿔 뒤지게 돈도 없고 가난해. 자, 그래갖고 아주 작은 이제 1인용 차를 갖다 끌고 다닌다고 해봐요. 그럼 남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차가 내 나름대로 마음에 들어갖고 되게 작은 차를 갖다 몰고 다닌단 말이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지. 걔들이 나한테 자리매김을 해버려. 어떤 식으로? 아이고 그러니까 돈 뒤지게 못 버니까 저런 거 타고 다니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쵸?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난 억만장자야. 근데 쬐끄만 차를 타고 다녀. 자, 그 사람은 그 차가 너무 예뻐서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때요? 집합체에 놓여 있는 어떤 이제 배열의 원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규칙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은 되게 되게 근검절약하는 사람이구나. 저래야 돈을 벌자. 박수를 보낸단 말이야. 전혀 행위자들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구조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들의 선택, 판단, 의도 이런 것들에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조를 바라보는 전통이 세 가지 시각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시각이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원자론 또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라고 부르는 전통입니다. 자, 먼저 말로 설명을 하고 텍스트 들어갈게요. 되게 쉬워요. 자, 기본적으로 얘들은 사회 구조를 갖다가 여러 개체들이 모여 있는 집합을 갖다가 판단하는 그런 집합을 의미하는 사회 구조를 설명할 때 첫 번째 원자론자들의 첫 번째 특징. 자, 합리적 행위자. 자, 여기서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합리주의, 나중에 철학할 때도 우리가 계속 할 텐데, 합리주의, 합리성은 이성에 부합한다는 얘기죠. 그쵸? 이성은 능력을 얘기해요. 어떤 능력? 첫 번째, 이익을 계산할 줄 아는 능력.
이익을 계산하고 자기한테 제일 바람직한 걸 선택할 줄 아는 능력.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도구적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도구적 이성. 두 번째는 윤리적인 판단 능력이에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판단할 줄 아는 능력. 이런 이성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해? 성찰적 이성, 비판적 이성, 윤리적 이성.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근대 이후에 서양의 합리주의는 도구적 이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대 이전에는 그러니까 중세 시대라든가 더 올라가면 그리스 로마 시대 이때는 말이야. 자, 사회를 갖다 끌고 가는 원리가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성찰적 이성, 윤리적 이성이 지배를 했었어.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삶이, 어떤 공동체적인 삶이 정의에 부합하는가?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그러면 근대부터는 어떤 것이 자기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하느냐? 이런 것들이 주로 효율성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합리적 선택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개개인들의 행위. 이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합리적 행위자. 이 합리적 행위자는 도구적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 행위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선택과 행위를 갖다 하는 행위자. 이거를 가정을 합니다. 두 번째. 자, 여러분들이 억지로 외우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이거 되게 재밌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럼 각자가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갖다 위해서 행위를 하게 되면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날까요? 아니면 갈등이 자주 일어날까요? 갈등이 벌어지죠? 자, 이 사람들은 그래서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다고 봐. 그쵸? 이 갈등을 조정하는 게 정치적 기능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각자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니까. 그럼 세 번째. 다음에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그럼 모든 행위자가 이렇게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갖다 추구하면서 갈등이 막 벌어지는데 현실에서 벌어지는 협력은 어떻게 설명하지? 행위자들이 협력을 해서 공동으로 어떤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제도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조직과 제도와 같은 집합적인 것, 다른 말로 사회적인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놓고 보는 거야. 즉 무슨 소리? 자, 두 가지 케이스를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두 가지 이 사람들의 설명. 협력을 왜 하는가? 집합체를 왜 만드는가? 구조를 왜 만드는가? 거기에 대한 자주 등장하는 두 가지 설명.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 나 혼자 어떤 그 목표를 갖다 추구하기에, 추구하는 것보다 타자와 협력을 했을 때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된다고 판단했을 때. 협력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훨씬 효율은 뭐다? 아까 얘기한 대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결과를 거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협력을 해서 최대의 결과를 갖다 얻는 것이 자기의 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났다. 계산이 그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협력을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그런 경우에는 말이야, 인간은 서로 후덕해지기도 한다 그래. 갑자기 어제까지만 무관심한 애들이 내가 저놈의 힘을 빌려야지 빨리 쉽게 목적을 달성할 텐데 갑자기 착한 얼굴이 되어가지고 배고프지? 야, 혹시 담배 한 대 같이 필래? 이래가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착해진다고 마키아벨리가 한 얘기예요. 그런 경우.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어? 두 번째는 자원의 부족입니다. 자원의 부족. 목적을 갖다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행위의 수단, 이 행위의 수단을 우리가 자원이라고 얘기하죠. 이 자원이 필요한데 나는 그 자원을 결여하고 있어. 근데 쟤는 그 자원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야. 제 입장에서도 자기한테 부족한 자원을 내가 가지고 있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협력에 나서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네 번째. 이렇게 이루어지는 협력은 지속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속성이 짧을까요? 지속성이 무지 짧습니다. 왜?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갈라설 수가 있는 이런 관계로 놓고 보는 거야. 사회 구조는 결국 개개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고, 이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이익을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사회 구조는 얼마든지 쉽게 해체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이게 원자론적 시각이에요.
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가장 극명하게 이게 나타나는 게 뭐? 국제정치학에서 이제 우리가 쓰는 개념 중에서 동맹이라고 하는 개념이야. 동맹은 철저하게 국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행위자, 개별 정부의 외교 목표는 뭡니까? 국익의 극대화죠. 예, 이걸 갖다 가지고 경쟁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때? 국제관계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갈등 상태, 이걸로 그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이 협력을 하는 이유는 뭐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외부에 어떤 적이 나타나서 그 적으로부터 나도 위협을 받고 너도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협력을 할 그런 이제 동기를 갖게 된다는 거죠. 외부에 그럼 그 적이 사라지게 되면 얼마든지 동맹은 해체될 수 있다. 예, 그게 더 합리적인 계산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이런 식의 설명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기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상당히 지배적인 그 사회과학의 이론이에요. 예, 사회과학에 상당히 많은 이론들이 주류 이론 중에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원자론과 방법론적 개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뭐라고 하고 있어? 도구주의적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잖아. 국가가 우리 개개인들의 윤리적 완성, 무슨 뭐 그 정의로운 사회 구현 이걸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나? 헌법에 그렇게 명시해놨어요? 아니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죠? 예, 아주 일상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파고 들어와 있는 게 이 원자론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개별 행위자들의 선택의 결과, 합리적 선택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 결과로서의 구조,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원자론. 자, 원자론 혹은 방법론적 개인주의 전통은 합리성을 보유한 행위자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이 합리성 도구적 이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구조를 개인의 선택의 결과물로 파악합니다. 사회는 합리성, 여기서 합리성은 이익의 극대화죠.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들의 집합이며 개인들은 합리적으로 이익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자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혹은 보다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타인과 협력함으로써 집합체, 그러니까 조직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형성된 집합, 즉 구조는 거기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이익과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간주되며 그 구조가 개인의 합리성 추구에 방해가 되거나 장애를 초래한다면 행위자는 구조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의지대로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시각은 구체적으로 방임주의적 자유주의 정치사상 및 정치경제 이론과 또 현대의 합리적 선택 이론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고 국제정치학에서는 고전적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얘네들 나중에 우리가 하나씩 다 각계격파를 해야 되는 이론들이죠. 자, 9페이지. 자, 비판. 첫 번째 비판이 뭐겠어요?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는 꼭 자기 이익만을 이익의 계산에 따라서만 선택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선택에 앞서서 구조적인 것이 먼저 존재할 수 있죠. 아니 여러분들이 말이야 딱 태어났어. 태어나가지고 자 이제 무엇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뭐가 바람직하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진공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이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미 정해진 규칙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너한테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걸 긴 시간에 걸려서 개개인들한테 알려주는 규칙이라든가 제도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우리가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이게 더 맞는 거 아니냐. 아니 예를 들어갖고 내가 지금 이제 말이지 수업하는데 지금 마스크 때문에 자꾸 안경에 김 끼고 막 그래갖고 답답해 죽겠어. 에이씨 바로 던지자. 나의 이익의 극대화를 김성현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벗어 던져. 잡혀가지. 그쵸? 벌금 물어야 돼. 그쵸? 자, 왜 그러겠어? 사회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규칙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근거로 해서 합리성을 판단하는 거지. 그쵸? 구조적인 걸 다 무시한 상태에서 개개인이 자, 마스크 뭐 이럴 때 벗어버리지. 뭐 각자. 야, 이런 경우에 우리 마스크 벗자고 한두 놈이 무슨 뭐 합의를 했다 그래갖고 마스크 벗는 게 정당화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쵸? 사회 구조적인 것들을 갖다 너무 무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개인의 선택에 앞서서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개개인에 앞서서 존재하는 사회 구조의 존재 그리고 그것의 영향력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자, 비판 첫 번째. 행위자의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사회 구조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여기서 객관적이라는 말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객관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의지와, 그쵸? 나의 이익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돼서 내 의지로부터 터치를 받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그런 구조의 존재를 무시한다는 거야. 그쵸? 이거 내 이익에 도움 안 되니까 나는 너를 거부한다. 거부해봐라. 씨, 왕따밖에 더 당하나. 그쵸? 예? 자, 그런 구조의 존재를 부정하는 황당무계한 이론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행위자의 자유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예를 들어서 국제정치에서 여러분들 봐봐. 동맹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내가 내 이익 계산해서 저 미국하고 한미동맹 맺는 것이 북한이라고 하는 적을 억제하는데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좋겠어. 그래갖고 동맹 맺자. 뭐가 빠졌어? 오랜 시간에 국가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면서 힘이라고 하는 것이 구조화가 되어 있지. 미국은 강대국이라고 하는 지위에 배치되어 있는 나라고, 대한민국은 거기에 비해서 중견국이라고 하는 지위에 배치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런 구조적 상황에서 행위자들의 선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은 훨씬 더 선택의 여지가 넓겠지.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선택의 여지가 좁아지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구조의 영향 아닙니까? 자, 행위의 자유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문제가 있어요. 현실에서 행위자는 무엇이 합리적 선택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을 내릴 때 법, 제도, 관습 등과 같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요건 나중에 인식론을 좀 해야지 이해가 되는데, 개인주의적 전통이 경험주의적 과학인식론, 여기 밑줄 치세요. 경험주의적 과학인식론. 대표적인 게 뭐다? 행태주의 같은 거. 예? 이런 것과 결합을 할 때 개인의 선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가치와 규범의 영향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할게요. 행태주의라고 하는 것도 뒤쪽 가면 우리가 방법론 얘기할 때 나올 텐데, 행태주의는 글자 그대로 비헤이비어를 갖다 측정하는 겁니다. 내가 측정이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아니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제도라든가 사회 구조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구조적인 것들, 제도적인 것들, 문화적인 것이 중요하고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누구를 이롭게 만들고 누구를 불리하게 만드는지 이런 거 하나 고려를 안 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개개인들의 반응을 측정하는 겁니다. 의견을 물어보는 거야. 의견을 측정한단 말이야. 예. 자,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누구를 유리하게 하고 불리하게 하고 구조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안 따지고 그냥 개개인들의 반응과 태도만 측정을 갖다 하다 보니까 밑에 나오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가치와 규범의 영향을 도외시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자, 측정을 해봤더니만 A 후보에 대해서 선호도가 몇으로 나타났다. 예, 또 누구는 불만족도가 몇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구조적인 설명은 따로 해야 돼. 그쵸? 예? 자, 이런 식의 접근 방법들. 그래서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따라서 개인의 합리성을 희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그런 사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밀 듀르카임이 자살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을 때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자, 누가 봐도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익은 없죠. 그쵸? 근데 어떤 사회에서는 종교를 위하여 내 목숨 하나 내놓는 것이 그 사회에서는 상당히 숭고하고 칭찬받은 이런 일로 간주되는 그런 사회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 사회 구조에서 정당하다, 합리적이다, 칭찬해줘야 되는 것으로 선한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기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의 합리주의와 전혀 다른 이슬람 문화권이라든가 다른 문화권 같은 경우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회 구조가 합리성의 판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너무 도외시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구조를 행위자들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산물로 간주함으로써, 이걸 도구주의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했죠.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내용을 공동의 이익 추구로만 환원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인 요인들, 언어적인 요인들, 전통 이런 것들 다, 관습 이런 것들을 다 배제시켜버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현실에서 행위자들은 집단적으로 형성된 이념이라든가 제가 지금 얘기했던 문화 등등의 여러 가지 가치에 입각해서 커뮤니케이션과 집단행동과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 변동을 설명함에 있어서 변화를 너무나 지나치게 행위자들의 선택의 결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선택의 결과, 위에다 조그맣게 다른 말로 더 정확한 말은
계산의 결과란 말이 더 맞죠. 계산의 결과. 이익이 되면 힘합쳐. 안 되면 흩어져.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철저하게 이익에 대한 계산에 따른 결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중요한 국내 정치의 변화를 몇몇 엘리트들의 선택의 결과로만 간주한다든가, 현실주의 국제정치론의 경우 국제정치의 변화를 기본 행위자인 국민국가들의 선택의 결과로 환원함으로써 행위자를 둘러싼 환경이라든가 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너무 도외시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구조. 앞으로 뭐 말을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구조중심론 이렇게 얘기할게요. 구조중심론. 예. 대표적인 이론이 구조기능주의, 시스템 이론, 마르크스주의, 뭐 얘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거는요. 자, 구조를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이 부단하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그 결과 생겨나는 어떤 규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시장에서 말이야. 옛날에 내가 학교에서 이제 협상론 얘기할 때 학생들이 심심해하길래 한번 했던 장난질인데, 이쪽에 앉은 애들은 종이를 뭉쳐가지고 상품으로 만들어라. 이쪽에 앉은 애들은 종이를 찢어갖고 수표로 써라. 교환을 해라. 시켰어. 아무런 질서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교환을 시켰단 말이야. 맨 처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어떤 애는 5만 원에 수표를 써가지고 종이 뭉치를 산 애가 있을 거고, 어떤 이제 애들은 그 한 50원 주고 사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칙이 없이 막 그래갖고 분포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애들한테 결과를 알려줘. 각각의 조별로 얼마에 거래를 했는지 발표를 해봐라. 한 50원에 이제 산 애는 막 자기가 장사 잘했다고 기분 좋아하지. 5만 원에 산 애는 너 바보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놀리고 앉았지. 일단 정보가 생겼어. 그 다음에 거래를 하게 되면 어때요? 가격이 수렴되죠. 그렇죠?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분명히 평균 대충 잡아갖고 그거 한 150원이면 살 수 있는 종이 뭉치를 5만 원, 그럼 사람들이 삽니까? 안 사죠. 그렇죠?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단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규칙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과 판단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보는 이런 식의 시각입니다. 자,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중요한 건 구조는 상호작용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는 일단 하나의 규칙으로 정립이 되게 되면 얘가 얘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행위자 수준에서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구조적인 것은 쉽게 바꿔낼 수가 없고, 구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명령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이런 식의 시각, 이걸 우리가 결정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조 결정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학교들끼리 첫 번째 이제 그 원자론 같은 경우를 행위자 결정론이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구조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구조 결정론이라고 비판하는 이런 시각이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자, 다음에 또 한 가지 정리를 해볼게. 이제 구조 개념은 됐고, 자, 여기에서는 사회를 갖다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느냐,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사회 연구.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구조를 갈등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고, 구조를 중립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 갈등적으로 보는 이제 그 시각에서는 이렇게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구조가, 자, 특정한 그룹이라든가 개개인들을 갖다 이롭게 만들고, 다른 이제 그룹이라든가 개인을 불리하게 만든다. 그쵸? 이 구조는 그렇기 때문에 어때? 사람들 간에, 그 행위자들 간에 갈등과 투쟁을 갖다가 잉태하고 있다라고 보는 이런 식의 시각이 있어. 대체로 누구?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이 그렇습니다. 자,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이 대체로 갈등론에 가까워요. 나 뭐 미국의 돔 호프, 이름이 돔 호프야, 돔 호프. 나 저쪽 엘리트 이론 갖고 다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주장하는 게 그거고, 중립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구조라고 하는 거 어떤 가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 글자 그대로 무슨 그 행위자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이제 질서에 불과하다. 이 질서는 말이야, 중요한 건 뭐냐면 정상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정상이
선하다, 악하다 이런 개념을 다 배제한 거야. 정상적인 구조라고 하는 거는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의 그 구조를 갖다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냐. 제일 중요한 게 안정이죠, 안정. 구조가 자꾸 유동하고 자꾸 바뀌고 이래버리게 되면 불안정한 구조. 이 구조는 행위자들로 하여금 그 적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 다시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자, 주로 이제 이런 식의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주류 비교 정치학, 주류 국제 정치학의 구조 개념이 이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구조 기능주의. 또 이 구조 기능주의를 수정을 한 시스템 이론. 자, 이 이론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스템 이론 또는 구조 기능주의라고 부르는 전통이 이렇게 중립적인 그런 이제 입장에 서 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기능주의에서는 자, 구조 기능주의적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또 구조를 중립적이고 무엇보다 그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 고장 안 나고 계속 잘 돌아가게 만드는 거,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좋은 사회 구조야. 고장나지 않고 계속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좋은 사회예요. 시계가 틀리지 않고 계속 째깍째깍 잘 돌아가면 저건 좋은 시계가 되는 거야. 그쵸? 근데 이 갈등론자들 같은 경우는 구조에 대해서 이 구조는 좋은 구조냐 나쁜 구조냐에 대해서 상당히 선악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 같은 것들이 개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갖다가 계속 착취하거나 지배하는 이런 식의 구조는 정당하지 못하다. 그런 구조는 타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당히 가치 지향적인 답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 구조 기능주의, 특히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그 정상 상태, 중립 상태, 요거를 갖다 이제 지향하는 그런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사회 속에 살아가는 행위자들은 이 질서, 구조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는가, 여기에 맞춰서 사회를 연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가 고장 안 나고 잘 돌아가려면 태엽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시계가 정확하게 돌아가느냐, 초침과 분침이 수행해야 되는 기능은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국제정치학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 힘의 분포라고 하는 오랜 국가들끼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국제정치는 권력에 따라서 배열이 되는, 행위자들이 배열이 되는, 권력을 많이 갖고 있으면 강대국의 지위로 배열이 되는 거고 적게 갖고 있으면 약소국의 지위로 배열이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지. 그 다음 단계는 뭐를 하는 거야? 강대국은 이 질서, 국제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여기 관련된 게 패권 안정론. 강대국은 안보라든가 자유시장경제와 같은 공공재를 제대로 공급해야 된다. 이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 국제 질서가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쵸? 약소국은 네 분수를 알아라,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게 되는 거란 말이지. 너는 자원을 적게 보유한 애기 때문에 약소국의 지위에 배열이 되어 있고 약소국은 약소국에 맞는 외교 정책이 있는 거야. 바로 너는 강대국에 묻어갈 수밖에 없지. 편승이라고 하는 외교 정책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하는 이런 이론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듣자마자 머릿속에 뿅 드는 게 있지. 정치적으로 매우 보수적이다. 변화를 반대하게 되잖아. 질서에 적응 갖다 하려고 하는 거지.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매우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딱 들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구조 기능주의적 식으로 사회를 파악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사회는 계속 변화를 하잖아요. 근데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어. 사회 구조가 왜 변했지? 자, 각자 행위자들이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일만 구조가 시키는 구조에서 비롯된 그런 이제 그 역할을 갖다 잘 수행을 갖다 한다면 변화가 왜 생기냔 말이야. 계속 그런 그 구조는 유지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때? 역사적으로 구조는 계속 바뀌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 현상, 사회 질서의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거 염두에 두고 볼게요. 자, 구조 중심론.
이 시각은 구조를 각각의 이익을 보유한 개인들의 집합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즉 원자론적으로처럼 보는 게 아니라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간주합니다. 부분들의 이익에서 출발해서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자론이 그랬죠. 오히려 관계, 상호작용의 총체인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로서 형성된 구조의 속성과 논리를 먼저 파악하고 그것이 행위자의 판단과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구조는 행위자들의 선택과 판단을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자, 앞에서 얘기한 그 개인주의적 접근에서 개인의 행위는 개인의 이익이나 성향, 습관 등을 통해 설명되고 집단적인 현상, 구조적인 현상은 개인들의 성향이나 이익의 단순한 합계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거 조그맣게 한번 볼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이익의 단순한 합계 쓰신 다음에 여기에다 다수결 민주주의, 주로 다수결 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원자론 쪽에 치우친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쵸? 즉 무슨 소리? 의사결정. 자, 이거 시험 문제 응용돼서 자주 나오지. 다수결과 협의형 민주주의. 아이고, 다수결 민주주의와 협의형 민주주의. 자, 다수결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뭐?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야. 의사결정에서 정당한 건 뭐? 각자의 이익이라든가 권리를 1로 계산한다고 해봐요. 여러분들 각각은 전부 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동등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호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익에서 질적인 차이가 없으니까 각각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이런 상태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은 다수가 원하는 의사가 정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수 의사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투표를 합시다. 1 다 앞에 보니까 이쪽 그룹이 4, 저쪽 그룹 1, 4대 1로 이쪽 그룹 승. 아시겠죠? 이런 식의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제 그 구조 행위자 개념에 서게 되면 합의형을 아무래도 중시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상호작용의 결과를 갖다 구조로 놓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여기서도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자,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자, 봐봐. 짜장을 먹을까 짬뽕 먹을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 중국집에서 우리 사람 2개밖에 안 된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해. 막 이런단 말이야. 재료가 없어.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짜장 아니면 짬뽕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우리가 섰어요. 짜장 손 드세요. 짬뽕 손 드세요. 짜장이 더 많네. 짜장 승. 우리 전부 짬뽕 먹자. 짜장 먹자. 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야. 근데 이쪽에서 누군가가 손을 들고 얘들아 잠깐만 내 얘기를 들어봐 줄래? 예, 이 토의를 하는 거야. 심의를 하는 거야. 심의. 그러니까 저 친구가 얘기를 한다고. 내가 어릴 때 저희 짜장을 먹고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한 적이, 그 다음부터 이 짜장의 검은 소스만 보는 순간 내가 알아 눕게 된다. 나를 좀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한마디 한단 말이야. 자, 그걸 토의 과정을 의사소통을 한 다음에 상호작용을 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면 우리들의 의견이 바뀔 수가 있어요. 선호가 고정된 게 아니라 선호가 바뀔 수가 있다고. 설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 그럼 이럴 수 있잖아. 야, 씨, 꼭 짜장 먹어야 돼? 우리 때문에 친구 하나 저기 바꾸게 생겼는데 야 그냥 짬뽕 먹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런 식의 원리가 사실상 보면 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합의형 이제 그 의사결정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합의를 갖다 되게 강조하는데, 특히 또 이제 구조 결정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개개인을 갖다 상호작용하는 개개인들을 다 동등한 권리의 행위자로 보고, 얘들이 이제 합의를 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 그 규칙에 대해서 따라야 된다. 의사결정 규칙이 다수결이면 다수결 모델을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 정도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점. 개인주의적 접근에서 개인의 행위는 개인의 이익이나 성향, 습관 등을 통해서 설명되고 집단적인 현상은 개개인들의 성향이나 이익의 단순한 합계로 설명됩니다. 왜? 원자론 같은 경우 상호작용을 보는 게 아니라 이익의 계산을, 각각 개개인들의 이익의 계산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구조를 파악하게 된다면 개인의 행위는 그 개인이 다른 개인들과 맺는 관계의 결과,
즉 전체가 논리적으로 선행하게 되고 이 전체의 논리로부터 부분의 행위가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기능주의, 시스템 이론, 마르크스주의 등 사회과학의 주요 이론들이 이런 구조 개념에 입각해 있고 국제정치학에서는 신현실주의, 종속이론 다 하나하나씩 격파를 해야 될 이론들입니다. 너무나 많죠. 자, 얘들이 이런 구조행위자 시각에 입각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참고. 여러분들 저기 피터 홀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어요? 이름이 구멍이야. 이거 정치학하고 행정학 쪽에 이상한 이름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이름이 구멍이야. 저 홀이야 홀. 근데 강의실이야. 강당이야 강당. 이 사람이 여러분들 자기 동료들하고 이른바 얘기하는 신제도주의라고 하는 걸 분류를 하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 제도를 연구하는 시각을 보면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시각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어?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원자론입니다. 이 원자론에 입각해서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터홀 얘기 나오고 예를 들어 경제학적인 제도주의는 뭘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용어가 틀렸어. 경제학도 제도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지금 얘기한 여기 나온 거 있죠. 합리적 선택 이론.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가? 원자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써주면 돼. 그냥 이거 그대로 갖다 써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 두 번째. 피터홀이 사회학적 제도론이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데 그게 구조중심 이론을 얘기하는 거야. 이 두 번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역사적 무슨 그 제도주의라고 이제 신제도주의 이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구조 결정론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시각이야. 제도라고 하는 걸 너무 제도를 구조로 여기 구조중심론자들이 얘기하는 구조로 보고 그 제도가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는 이런 시각을 갖다 벗어나려고 해서 기본적으로 제도는 행위자들이 상당히 자신들의 자율성을 갖다 가지고 상호작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결과물이기 때문에 행위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런 구조를 얼마든지 바꿔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합의 내용이 바뀌게 되면 구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 역사적 제도론에서 하는 얘기. 바로 이 구조는 오랜 시간과 경험과 역사가 축적된 거기 때문에 얘는 얘들의 선택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경로 의존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쉽게. 자, 우리가 컴퓨터 자판의 배열이 사실은 더 우리가 손쉽게 쓸 수 있는 자판이 있었대요. 근데 어때? 손쉽게 쓸 수 있는 자판이 더 우리한테 더 유용한데 원래 처음 자판이 나올 때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의 자판이 돼버린 거야. 이미 사람들이 여기에 익숙해져 버린 거잖아. 그쵸? 더 좋은 자판인데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사람들이 여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원래는 행위자들이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도 있는 거지만 어때? 오랜 역사라든가 규칙에 쌓여진 규칙에 의해 가지고 행위자들의 선택을 갖다 결정하게 되는 이런 영향이 있다. 그래서 역사적 이제 신제도주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들이 지금 얘기한 구조 결정론에 비해서는 어때요? 행위자들의 자율성,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갖다 상당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조가 행위자들의 선택과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전혀 무시하지 않는 그런 이제 논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또 하나 나온 김에 지금 이제 얘기했던 역사적 제도주의하고 상당히 비슷한 신제도주의하고 비슷한 그런 논리로서 구성주의 얘기를 해봅시다. 자, 국제정치학에서 나중에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될 구성주의라고 하는 이 전통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성주의자들하고 불리는 사람들의 출발점 역시 뭡니까? 구조결정론을 벗어나는 거야. 이 사람들도 두 번째 구조행위자 개념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인데, 자, 그러니까 이제 특히 얘네들 같은 경우 구성주의 또 포스트 모더니즘. 얘네 둘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바로 뭐냐면, 근대 이후 사회는, 근대 이후에, 근대라고 부르는 시대 이후의 사회는, 구조 결정론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예,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한쪽이 착취하고 한쪽은 착취를 당하는 이런 식의 상호작용이 자본주의 구조로 딱 고착화가 돼가지고 예,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제 약한 사람을 착취하는 거죠. 또 예를 들어 근대 이후에 정상, 비정상을 가르는 여러 가지 표준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과거에는 정신병자 이런 사람들을 갖다 그렇게 위험하게 안 보고 심지어 어떤 시대에는 예, 정신병자를 남들과 다른 예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극찬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근대 이후부터는 예, 정신이 좀 이상한 분들 같은 경우는 비정상이라고 하는 범주를 씌워가지고 격리를 시킨단 말이지. 또 어때? 남성과 여성에 대한 예, 어떤 이제 그 표준적인 상식이라든가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다음 지배자들이 나서가지고 너 이렇게 저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구조와 표준화된 구조를 갖다가 학습을 하거나 또 이 구조를 잘 따라오게 되면 보상을 받죠. 잘 안 따라오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됨으로써 이제 어때? 피지배자가 다른 피지배자를 알아서 왕따시키고 격리시켜버리는 이런 식의 지배 방식이 벌어진다라고 보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얘들은 대체로 과거에 근대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부터는 사회 구조가 모든 행위자들의 선택과 판단을 결정해 왔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포스트 모더니즘은 구조화된 여러 가지 표준들 전혀 객관적이지도 않고 보편적이지도 않은데 누군가가 지가 생각하는 표준, 지가 생각하는 올바른 것들, 지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것들을 표준으로 만드는 이 구조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예, 결국 그 구조는 니네가 얘기하는 구조는 객관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결국 특정 그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대한 이야기, 내러티브일 뿐이다. 거대한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허구성을 폭로하는데 몰두를 하게 된단 말이야. 이걸 뭐라 그래? 이 폭로 전략을 해체 전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구조 결정론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해체, 구조의 논리 자체가 허구라고 하는 걸 폭로하는 쪽으로 가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구성주의는 좀 달라요. 얘네들은 뭐냐면 두 번째 구조 행위자의 얘기가 구조 결정론에 빠져 있어. 그 이유는 뭐?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대로 보질 않았다는 거야. 무슨 소리?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갖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무슨 내용을 갖다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고, 예,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는가,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질서를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고 가져다가 쓰는가. 이거를 갖다 탐구를 해야 된다는 거지. 즉 구조는 행위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행위자들에 의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죠. 그 다음에 어때요? 그래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규범, 문화, 규칙, 정체성 등등의 이런 규칙들은 각각의 개개인들이 가져다가 쓴단 말이야. 구조의 영향력을 수용하게 된단 말이죠. 수용. 이 수용을 내면화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구조와 행위자는 상호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리를 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구성주의 얘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네, 국제정치학에서 구성주의자들이 하도 또라이라 그래가지고 얘들이 바보 같은 소리 하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한테 제대로 알려줄게. 자, 구조하고 행위자가 어떻게 상호 결정하느냐. 우리 눈앞에 사회가 존재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나 하나 외국으로 이민 간다고 대한민국의 고시제도가 망합니까? 안 망하죠. 우리 각각의 개개인들에 대해서 독립되어 있는 사회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 사회 구조를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구성주의자들의 생각이야. 여러분이 지금 고시라고 하는 고시제도, 자, 관료주의. 자, 이 체제 안에 들어가려고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의 구조야, 구조. 그쵸? 오랜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규칙화된 제도잖아, 제도.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가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 근데 이 고시제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식을 갖다 할 때 여러분들의 인식은 다 달라요. 고시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와 여러분들이 부여하는 의미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 내가 고시에 합격해서 집안을 일으키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고시에 합격해서 대한민국의 이 더러운 정치를 한번 확실하게 한번 개선을 해보겠다. 이 각각의 등등에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 되면 이거 좀 말이 좀 그렇다. 부정부패를 저질러 떼돈을 좀 벌어야지. 탐관오리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때? 고시 제도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제도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어때? 어떤 의미의 외투를 입고 있는 거야. 의미의 외투를. 노골적으로 얘기해보자. 아까 여러분들한테 학교 이름 지역 갖다 나열해보라 그랬죠. 겉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주관이 다 배제된 상태에서 나열을 갖다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그 단위들을 나열을 하면서 서초동이라고 하는 동네와 그쵸? 신림동이라고 하는 동네를 여러분이 노트에 적을 때 어때? 전혀 객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기엔 벌써 뭐가 녹아 들어가 있어? 이 동네는 부유한 동네, 이 동네는 가난한 동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현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우리는 어때? 그 현실을 인식을 할 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인식의 틀, 규칙, 그 아까 얘기한 서초동, 신림동, 여기엔 이 개념은 객관적이질 않아. 동네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신림동, 서초동의 개념에는 때가 묻어 있는 거야. 때가. 이 렌즈에 그 신림동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에 서초동이라는 동네 이름에는 때가 묻어 있어. 사회의 때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 갖고 현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조를 만들어 나가게 돼. 어쩔 때는 이 고시라고 하는 것은 어쩔 때는 그 글자 그대로 무슨 가문의 영광, 가문을 일으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쩔 때는 바로 이 관료제도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갖다 구하는 그런 제도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의미 같은 것들을 부여를 하면서 구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야? 이게 전부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라고 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나를 이런 방식으로 바라봐 줘야 돼 라고 하는 규칙 같은 것들을 부여한단 말이야. 그 규칙이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그쵸? 어떤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되는 거란 말이죠. 과거에는 국가 권력이 시장을 지배하던 시기에는 관료제도가 어땠겠어? 관료제도에 대한 인식이 지금 같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신자유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프리즘을 통해서 관료를 제도를 갖다 바라보는 우리는 그 옛날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료제도를 바라보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조하고 행위자는 상호간에 결정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구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구조의 개념입니다. 이게. 자, 다음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봐주세요.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자, 구조중심적 접근과 기능중심적 접근. 자, 아까 얘기한 이건 이제 주로 구조 기능주의와 관련돼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구조 기능주의에 입각해서 이제 그 사회를 갖다 설명을 할 때는, 설명을 구조 쪽에다가 구조의 논리를 갖다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논리에 입각해서 행위자들의 그 구체적인 행위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이걸 우리가 구조 중심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고, 또는 반대로 말이야, 행위자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이거를 갖다 먼저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종합해보면 구조가 이런 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계라고 하는 전체를 연구할 때, 고장나지 않고 잘 돌아가는 저 전체를 연구할 때, 시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쵸? 어떻게 작동을 했을 때 시계가 정상적이고 올바른 것인가,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이 시계를 갖다 제대로 이 규칙에 따라 작동시키기 위해서 태엽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태엽이 구체적으로 관찰을 해보는가, 경험적으로 먼저 관찰을 해서 태엽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속성이 있구나, 초침 분침이라고 하는 게 이런 기능을 갖고 있구나, 그 기능을 다 종합해보면 시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겠구나,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단 말이지.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기능 중심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봐봐. 그럼 여러분이 딱 답이 하나 나와야 돼. 구조 중심의 접근하고 기능 중심의 접근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떤 접근 방법이 조금 더 경험적일까요?
당연히 기능 중심적인 접근이 훨씬 경험적입니다. 그렇죠? 구조의 속성을 우리가 봐봐. 사회 구조 얘기하지만 구조라고 하는 것의 속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구조라고 하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지. 그쵸? 아니, 예를 들어서 A라고 한 나라하고 B라고 한 나라의 문화적인 속성, 그 문화적인 속성이 뭔가를 우리가 딱딱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이런 경험적인 관찰로 미루어서 아, 이 나라의 문화 구조가 이렇겠구나. 이렇게 유추하는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자, 그 대부분의 사회과학에서는 그래서 프랑스 구조주의, 60년대 꽤 풍미했던 프랑스 구조주의 같은 경우는 구조 중심적 접근을 한다면 영미계통 쪽에는 경험론적인 전통이 강합니다. 그래서 기능 중심적 접근을 갖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구조 중심적 접근, 사회를 분석하는 시각을 구조에 맞춰서 설명하는 이론적 전통입니다. 구조는 행위자의 행위와 판단, 선택을 결정하는 외적인 힘, 즉 객관적 힘으로 간주됩니다. 구조는 일종의 어떤 현상으로 귀결되게끔 하는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조 속의 행위자는 어떤 목적의식, 그러니까 자기의 합리성을 위해 달성하려고 행위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를 위해 행위하는 거야? 그 구조가 부여한 기능을 수행할 뿐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자, 개인적으로서 인간은 그들이 처해 있는 구조적 관계 속에서 그러한 관계의 지원자이나, 즉 무슨 소리, 구조를 지탱하기 위해서 행위를 한다는 얘기지. 또 운반자라고 하는 말은 구조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얘기야. 구조의 논리에 따라서 행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역사의 주체로서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이 사람 누구? 루이 알티세르. 이 사람 프랑스의 구조주의 막시스트입니다. 1980년에 자기 아내를 갖다 교살해가지고 정신분열이 온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말년을 갖다 병원에서 보낸 불우한 그런 천재입니다. 다음 기능중심적 접근. 구조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어떤 명령이나 규칙의 속성, 즉 구조의 속성을 파악하기보다는 행위자들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사회, 즉 구조를 설명하려고 하는 전통입니다. 여기서 기능이란 무엇이냐? 행위자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말합니다. 실체, 즉 구조에 대립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체는, 즉 구조는 현실에서 관찰되는 기능이나 작용을 통해서 파악되고 인식된다고 봅니다. 예, 구조의 논리를 우리가 그냥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 만약에 기능을 갖다가 설명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구조의 논리부터 설명하려고 그러면 어때? 그 설명이 너무 지나치게 자의적일 수 있죠. 그렇죠? 너무 자의적일 수가 있어. 예, 이건 경험론적인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기능들은 체계를 통해서, 체계, 다른 말로 구조란 말로 바꿔도 돼요. 예, 그 구조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구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초침, 분침, 태엽은 시계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구현되는 거죠. 예? 이 종합적으로 구현된다는 말은 상호 의존적 관계. 예,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엽이 다른 부품들하고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작동을 해야지. 이게 상호 의존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태엽이, 야, 이씨, 오늘 날씨 좋다. 야, 나 저기 한 1분 동안에 한 200번 뛸래. 그럼 시계 망가지는 거야. 그쵸? 예,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는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 갑자기 심장이 오늘 비 올 것 같으니까 난 기분 나빠서 좀 덜 뛸래. 그럼 김성현이라고 하는 전체는 죽는단 말이야. 그쵸? 예? 심장과 콩팥과 기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서 해야 이 전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죠. 여기 옆에 나오는 기능적 분화, 자주 나오는 개념인데 기능적 분화? 다른 거 아니야. 전문화 얘기하는 거야. 전문화. 전문적인 역할을 해야지. 아니, 심장이, 야, 허파야, 네가 하는 일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나 너처럼 하면 안 되겠냐? 그러면 이 전체는 붕괴되고 마는 거예요. 그쵸? 심장은 심장의 전문적 기능을 해야 되는 거고, 허파는 허파의 기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도 어때?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예. 자, 기능들은 그렇게 해서 체계를 통해서, 구조를 통해 종합적으로 구현됩니다. 구조, 하나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구성 요소들의 단순한 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 전체는 부분의 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이 원자로냐. 원자론자들은 전체는 부분의 합이라고 봐요. 이게 뭔 말? 아까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대로 뭐를 얘기하는 거야?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몇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전체는 부분의 합을 넘어선다라고 보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이제 구조 개념이 여기에 딱 왔는데 왜 넘어서게 돼요? 너와 나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의 이익도 넘어서게 되고 너의 이익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유명한 얘기야. 그래서 전체는 부분의 합이다. 전체는 부분의 합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얘기. 자, 구조는 부분들의 관계와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는 부분의 합을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기능주의자들은 기능이나 작용은 동태적 속성을 띠고 있지만 계속 운동하고 변하죠. 하지만 구조는 정태적이거나 고정적인 것,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기능주의자들은 고정적인 실체로서 구조의 속성을 파악하기보다는 구조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잘 나왔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이고 변화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자, 비판 볼게요. 일단 구조결정론이 문제죠. 이 시각에선 개인이 갖는 고유한 성향이나 특질을 고려해서 제외해버리고 이 성향과 특질을 구조에서 파생된 결과로 설명합니다. 즉 무슨 소리? 더 쉽게 얘기할게. 행위자의 특수성, 다양성 이걸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죠. 행위자를 그냥 어떻게 보는가? 구조의 명령에 따라서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는 걸 그렇게 보니까 행위자의 어떤 특수성, 다양성, 또 행위자 수준에서 전략적 행위 이런 것들을 못 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설명이 있잖아. 이 로스쿨이 왜 도입됐지? 이건 신자유주의 때문에, 신자유주의 구조 때문에. 자,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왜 일어나지? 신자유주의 때문에. 사피유기 구조 환원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지. 구체성을 하나도 가질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점. 마르크시스트가 많이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구체적인 현실을 다 설명하죠. 그거 자본주의 구조 때문이야. 모든 게 다 자본주의 구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를 법이나 관습에 따라 설명하려고 하거나 어떤 정치적 사건을 역시 국제 환경에서 비롯된 필연성 같은데 입각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미시적 차원, 우리가 얘기할 때 마이크로한 접근, 그럼 주로 행위자 중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크로한 접근, 거시적 접근이라고 할 때 구조 중심의 이론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 결과 미시적 차원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구체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심각한 경우 이런 구체적인 현상들을 모두 구조의 문제로 환원해버리게 되는 결정론적인 시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앞에 얘기했지만 사회변동 설명 못하죠. 그러니까 이 이론의 또 다른 문제점은 사회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구조가 행위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행위자들은 언제나 구조를 재생산하거나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로 인해 혁명, 쿠데타, 정변 등과 같은 급격한 사회변동을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10분인데 딱 10분만 쉬었다가 그 네트워크 구조 들어갈게요.